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 증시는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슈는 똑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을 파병한다는 소식이 있고 나서부터 지수 선물 시장에서부터 시장은 별로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결국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장중에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에 대해서 금융 제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시장이 낙폭을 약간 축소하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의 반응을 좀 봐야 되겠죠. 이 러시아의 반응에 따라서 또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찾거나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구간처럼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중심에 계속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인 앵커입니다. 네, 현재 시간 화요일 이번 주 첫 거래일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어제부터 한층 긴장이 강화된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두 국가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해당 지역으로 평화유지군을 파병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한 제재를 이미 발표했고 또 우리 시간 새벽 4시를 기준으로 바이든 대통령 또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의 조치에 대해서 invasion이라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침범의 시작이라고 일컬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무역과 금융 활동에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단 24시간 안에 진행이 된 건데요.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현재까지 하방 압력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 10년물 금리는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23bp가량 오르면서 1.95%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눈치 보기도 한편에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주된 이슈들 먼저 한번 짚어봤고요. 섹터별로 흐름이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개 전 업종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업종이 지금 장 막판에 상승으로 반전된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임의 소비재 섹터 낙폭을 조금 줄여주기는 했는데요. 장중에 3%가량의 낙폭을 기록하다가 지금은 2.5%까지 축소된 모습입니다. 테슬라라든지 포드 그리고 GM을 비롯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게 떨어지는 섹터가 에너지 섹터 1.35% 정도의 하락권인데요. 유가는 오늘 크게 오르지만 반대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움직임에 따라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떨어지는 섹터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0.6%, 그리고 자재 섹터가 1%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있는 섹터가 경기 방어주에 해당하는 유틸리티가 강보합 수준, 그리고 헬스케어 역시도 강보합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종목별 흐름 나뉘고 있는지 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시클리컬 속의 움직임이 확연히 눈에 띄는 오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소식으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SEC 당국의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라는 머스크 측의 주장인데요. 정확히 어떤 정보가 어느 시점에 그리고 누구에게 유출됐는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관련돼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주시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마감 직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포드 역시도 오늘 장에서 이렇게 3.8% 정도의 마이너스권 장 막판까지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기차 사업을 분사한다라는 소식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오늘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시켜 주면서도 전기차 분사 계획이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포드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실적을 전했던 종목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홈디포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8.6% 정도의 급락인데요. 호실적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EPS 기준으로 보더라도 혹은 매출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제히 호실적이었는데 투자자들이 오늘 장에서 강하게 등을 돌리고 있는 홈디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밖의 특징주들은 차트를 열으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의 주가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금융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테크니시스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 테크니시스를 11억 달러가량에 인수하겠다라는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인수를 통해서 2025년까지는 8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사측의 발언 또한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인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이 인수를 감행하는 기업의 주가는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파이의 주가는 10% 가까운 급락세에서 오늘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화점 체인 기업인 메이시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디포와 마찬가지의 흐름인데요. 호실적을 공개하고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2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공시 그리고 5%의 배당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렇게 5.1% 하락을 하지만 이후의 주가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모두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선물 가격은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평화유지군 진입 명령을 내린 이후에 이 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WTI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3%까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96달러 선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지금은 살짝 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91.5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면서 금 가격 역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개월 내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는 강보합 수준 1,900달러 수준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 가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장중에 기자회견을 가진 시점인데요. 오후 2시쯤에 상승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 막판의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1.4%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치는 모습 33,600포인트 선을 반납한 채 마감이 됩니다. S&P 500 지수는 1.3% 하락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1.23% 떨어지면서 13,381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진바닥 무용론이라는 건데 안 그래도 요즘에 바닥 찾는 사람들 참 많을 텐데 이게 소용없다는 얘기일까요?
너무 이제 이 발에서 살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사실상 침공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을 또 했고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끝없이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인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시장의 흐름도 갈팡질팡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 중에 하나가 너무 진바닥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이 투자 자문가들을 인용을 해서 세 가지의 투자자들을 향한 조언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2020년 3월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마라. 손실에 팔거나 아니면은 비이성적인 매매 아니면은 뭐 패닉에 빠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놔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3월처럼 시장이 많이 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는 반등한다라는 게 그 논리였고요. 두 번째는 이 같은 상황을 투자 계획에 좀 리뷰를 하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 하고자 했던 그 목표에 부합을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을 좀 노려봐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진바닥 무용론이었습니다. 여유 자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타이밍을 재는데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라. 그러면서 매수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은 완벽한 전략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마켓워치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사실 추상적으로는 알면서도 쉽지 않은 전략이 바로 말씀하셨던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종합해 보면 패닉 셀링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기다리다가 너무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시기쯤이 됐을 때 그냥 매수해라 이런 조언일 것 같은데요. 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는 다른 기관들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을 해서 여러 기관들 그리고 IB들이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IB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볼 시에는 이날도 뭐 골드만삭스의 그런 리서치가 나왔지만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콜이 다수 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은 조금씩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볼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JP모건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도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약세장 전망은 좀 무시를 하고 봄의 랠리를 다시 한번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월가의 이 대표적인 낙관론자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랠리가 기대되기 때문에 패닉 셀링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증시라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것처럼 하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만은 실제로 침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오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도 굉장히 이제 비관론자죠. 마이클 윌슨이 대부분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악재는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갈등이 좀 완화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5% 정도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거든요.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공급망 우려 심화라는 키워드인데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지난 밤 사이에 많이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 조치들이 오히려 공급망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커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지역으로 이 평화 유지군을 보낸 것은 침략의 시작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군과 관련된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채 거래에 대한 제재,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위해서 자금 조달의 길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문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다만 이날 독일은 러시아에서 유럽을 잇는 해저 가스관인 노드스트림2의 승인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지역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조치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베런즈에 따르면 러시아 생산 비중이 큰 여러 가지 원자재 시장도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5%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대규모 수출국 가운데 하나가 또 러시아이기도 해서 알루미늄 가격도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티타늄도 전 세계 티타늄 생산량의 10% 이상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원유와 천연가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세계적으로 중요한 밀 생산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주요 원자재들의 공급망 이슈가 더 커질 가능성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이런 공급망 이슈가 더 커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월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뭐 전면전 가능성 이런 것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 제재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원유라든지 이제 천연가스 중심의 공급 차질이 충분히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지적이 월가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리포라는 기관에서는 러시아의 유럽으로의 원유 공급이 끊긴다고 한다면은 유가가 배럴당 10에서 15달러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디스에서도 지정학적 갈등이 이제 유가의 배럴당 10에서 15% 정도 상승분으로 지금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라면서 추가로 이제 갈등이 고조될 경우에는 유가도 추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각 기관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기업군들이 좀 유망하고 어떤 기업군들을 좀 피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투자 노트도 내놓고 있는데요. JP모건의 이제 조언을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의 익스포저 자체가 큰 기업들이 유망하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그 시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연관성 있는 기업은 피하라. 이렇게 또 조언하는 기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긍정적으로 월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면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돌파구라고 하면서 이게 마지막 돌파구 점이 아니라 물음표예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제가 뭐 마지막 돌파구로 하기에는 좀 뭐 무리가 있으니까요. 좀 네. 오바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메타인데요. 페이스북의 모회사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서학개미들도 많이 샀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더 하락해서 좀 많이 물려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그 메타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돌파구라고 하기에는 좀 오바겠지만요. 영상 공유 앱 릴스를 좀 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이날 저희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 릴스를 전 세계 50개국으로 확대 론칭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9월에 이 릴스는 미국 시장에 우선 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릴스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틱톡을 따라한 앱으로도 좀 잘 알려져 있고요. 숏폼 비디오를 공유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쇼츠라는 그런 숏폼 비디오 앱을 또 내부적으로 출시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확대 출시 외에도 페이스북에서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광고 등의 또 창구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 릴스 관련 툴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메타가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빵에서 빼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메타의 반전의 기회는 없을까요? 지금 월가의 좀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근데 조금씩 한번 뭐 살 기회를 노려볼 때가 오고 있다. 이런 또 의견도 나와서 그런 분위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요. 메타의 주가가 올해 뭐 40% 가깝게 벌써 좀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일부 기관에서 이제 매수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월 초에 키뱅크 같은 경우에는 28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면서 더 이상의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물론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메타버스 분야에서의 성장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는 더 최근에 목표 주가 35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이 성공할 것이다. 주식이 뭐 역사상 가장 싼 그런 구간이다라고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웨드부시에서도 밸류에이션의 피크를 치지 않았고 현재 주가가 매력적이다라면서 목표 주가 27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립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조금씩 기회를 좀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기관도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저렴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약간 좀 시간 두고 지켜보자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키워드 자체는 좀 재미없는데요. 종합금융사로의 변신이라는 키워드고요. 소파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파이가 이날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인 테크니시스를 11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소파이는 지금까지 고학력 고임금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해주던 좀 협소한 사업에서 벗어나서 원스톱 종합 금융사로 완전한 변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자, 이번에 발표한 인수 금액이 11억 달러입니다. 마감 종가 기준으로 소파이의 시가총액이 거의 한 83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업 가치의 10분의 1 이상을 한 기업의 인수에 통 크게 쏟아붓는 것이죠. 뭐 한편으로 보자면 과감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큰 금액으로 인수하면 또 인수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수 금액이 크냐 작냐의 논란을 떠나서 소파이가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인 테크니시스를 인수하게 되면 소파이는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과 또 오픈 어카운트, 고객 계좌 추적 등 금융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직접 이용하는 다양한 백엔드 기술에 대한 핵심 통제권을 갖게 되거든요. 또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소파이는 이제 은행 사업을 할 수 있는 골든퍼시픽 뱅코프 인수를 완료했죠. 이번에는 금융 플랫폼의 백엔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을 또 인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 금융사로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평가이긴 한데, 사실 소파이는 먼 미래를 봤을 때 꿈을 꾸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아직까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번 인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소파이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렇게 갑자기 인수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주요 기관들이 리서치 노트나 이런 거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응을 이제 보기 위해서 트위터를 많이 좀 참고를 하는데요. 유명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기관의 주요 인물들이 트위터로는 이제 간단한 좀 피드백을 내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종합을 해본다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을 일단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AWS 핀테크 사업을 강화를 한다. 아마존의 그런 클라우드 사업을 좀 인용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트윗 반응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냐를 좀 살펴봤더니 테크니시스가 2021년도 매출이 7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 그러니까 소파이가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2025년까지 한 5에서 8억 달러 정도의 매출 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의아한 거죠. 7천만 달러밖에 돈을 못 버는 기업을 인수해서 어떻게 당장 5에서 8억 달러를 더 번다는 거지? 이런 좀 의문점이 주가 하락의 좀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좀 별개로 소파이에 대해서 최근의 투자 의견은 신저가 행진을 펼치는 것과는 또 다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 17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원스톱 소비자용 금융 서비스 기업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오펜하이머도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8에서 28달러로 또 상향받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이건 테크니시스 인수가 괴를 같이 한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런 또 의견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또 주가 반응이 나아질 수도 있겠다. 좀 이날 이후에 또 흐름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총 4가지의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